제1장 대무신앙 바람을 지배한 왕. 압록강 위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진 강의 물결은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흘렀다.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그 흐름처럼 고구려의 젊은 왕 대무신은 지금 막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강가의 언덕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매서운 바람이 그의 붉은 골룡포 자락을 뒤흔들었다. 수염 끝에는 얼음이 맺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길처럼 살아 있었다. 이 강은 우리를 가두려 하지 않는다. 흐르는 것은 늘 길을 찾는다. 나 또한 길을 찾아야 한다. 그의 곁에 무장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전하, 부여의 사신이 다시 왔습니다. 그들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전쟁이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무신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게 물었다. 그들의 왕은 아직도 자신이 하늘의 주인이라 믿는가? 예, 전하. 부여는 우리를 아직 속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속민이라. 그의 입술에서 미묘한 미소가 흘렀다.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은 자유롭다. 하늘의 뜻은 이미 이 강을 건넜다. 그날 밤 고구려 궁성에 큰 북이 울렸다. 왕은 전군에 명했다. 부여를 정벌하라. 옥저를 제압하라. 얘를 복속시켜라. 이 강의 바람은 이제부터 고구려의 깃발 아래 흐를 것이다. 겨울 전쟁은 잔혹했다. 얼어붙은 대지 위를 말발굽이 쾅쾅 울렸고 바람은 병사들의 살을 베듯이 스쳐갔다. 하지만 대무신의 군사들은 두려움을 몰랐다. 우리는 고구려의 아들이다. 우리의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병사들이 외치는 함성은 하늘을 흔들었다. 대무신은 직접 말머리를 돌리며 선봉에 섰다.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앞선 전사였다. 전투가 벌어진 곳은 부여와 고구려의 경계, 혹한의 초원이었다. 부여군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고구려군의 기세는 불길 같았다. 대무신은 칼을 높이 들고 외쳤다. 이 땅은 두려움으로 묶여 있었다. 오늘 그 사슬을 끊는다. 화살이 하늘을 덮었다. 고구려의 기병대가 포위를 돌파하며 부여의 주력을 흔들었다. 대무신은 직접 적진을 가르며 적장을 찾아갔다. 그는 부여의 장수와 맞붙었다. 장수는 큰 창을 들고 외쳤다. 너는 하늘을 거스른다. 부여는 천손의 나라다. 대무신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나는 바람의 아들이다. 하늘을 거스르지 않는다. 다만 그 뜻을 실현할 뿐이다. 칼과 창이 부딪혔고 한순간 불꽃이 튀었다. 결국 대무신의 검이 장수의 갑옷을 가르고 지나갔다. 전장은 침묵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고구려의 깃발이 하늘을 찢으며 펄럭였다. 승리다. 대무신왕 만세. 전쟁이 끝난 뒤 대무신은 고요한 밤에 홀로 천막 안에서 불을 바라보았다. 그는 백성의 환호 속에서도 늘 외로웠다. 전승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그는 곡식과 포로, 전리품 대신 지도를 펼쳤다. 그 지도에는 부여뿐 아니라 동쪽의 옥저, 남쪽의 예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이 땅들을 하나로 엮어야 한다. 그래야 하늘의 뜻이 완성된다. 하지만 신하 중 일부는 반대했다. 전하,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전쟁은 백성을 지치게 합니다. 그는 천천히 신하를 바라보았다. 백성이 굶는 이유는 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땅이 좁고 손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손을 풀어줘야 한다. 그게 내가 싸우는 이유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싸우는 만큼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고 아들을 잃는다는 것을. 그러나 그 피 위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도. 몇 해 후 옥저와 예가 차례로 복속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대무신의 통치 아래서 점차 안정되었다.
그는 그들에게 약탈 대신 질서를, 굴욕 대신 신뢰를 주었다. 너희의 신은 너희의 땅을 지켜라. 다만 그 땅 위에 고구려의 법을 세우겠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다. 정복 후에는 반드시 도로를 닦고 곡식을 나누며 관리들을 파견했다. 고구려의 깃발이 세워진 곳마다 새로운 마을이 생겼고 상인들이 오갔다. 백성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대무신왕은 바람을 부르는 분이다. 그가 지나가면 얼음이 녹고 곡식이 자란다.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부여의 왕도 더 이상 감히 고구려를 송민이라 부르지 못했다. 어느 해봄 압록강 언덕에 다시 서 있던 대무신왕은 멀리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 눈처럼 서리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싸워 이겼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넓힌 이 땅 위에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잠시 나와 함께 불었을 뿐이다. 다음 세대의 바람은 더 멀리 불어야 한다. 그의 발밑으로 강물이 부서졌다. 그 물결은 훗날 태조대왕, 고국천왕,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시대까지 이어질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바람을 지배한 왕 대무신. 그의 이름은 강과 함께 흘렀고 고구려의 심장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졌다. 제2장 태조대왕 왕권의 기둥을 세우다. 서기 94년 봄. 압록강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북쪽 산맥의 눈발이 사라지던 날이었다.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젊은 왕이 왕좌에 오르는 날이었다. 그의 이름은 태조대왕. 대무신왕의 피를 이어받은 사내로 고요한 눈빛 속에 번개 같은 기운을 품은 인물이었다. 그는 왕좌에 앉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조상은 땅을 넓혔고 나는 그 땅 위에 나라를 세운다. 백관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하늘이 선택한 왕, 태조대왕 만세. 그러나 그 순간 태조는 환호보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바람이 나를 시험하겠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피로 벽을 쌓는 일일 테니.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여와의 긴장은 여전했고 각 지방의 호족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었다. 고구려는 커졌지만 아직 하나로 묶이지 않았다. 즉위한 지 몇 해가 지나자 태조대왕은 고구려의 국경을 직접 순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전쟁의 흔적이 남은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손을 잡았다. 곡식은 잘 자라는가? 예, 전하. 다만 세금이 버겁습니다. 태조는 말을 멈추었다. 백성의 얼굴에 묻은 흙, 굳은 손, 굶주린 눈빛. 그는 단 한 가지를 깨달았다. 왕의 힘이 백성의 삶에 닿지 않으면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날 밤 그는 신하들에게 명했다. 이제 고구려의 통치는 단검으로가 아니라 법과 조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즉시 행정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오부 체제를 재편하고 중앙의 왕권 아래 각 지역의 장관들을 임명했다. 군사, 세금, 농업, 외교의 권한이 점차 왕에게 집중되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지방의 귀족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왕이 너무 강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은 줄고 있지 않은가. 이대로라면 왕의 말 한마디에 고구려의 모든 일이 좌우될 것이요. 그러나 태조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라가 강해지려면 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태조는 밤마다 별을 올려다보는 버릇이 있었다. 궁궐 뒤 언덕 위에서 그는 홀로 속삭였다. 하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뜻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함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고 다시 답했다. 둘 다다. 그는 새벽마다 궁궐 문을 열고 직접 군사 훈련을 지켜보았다. 병사들의 활솜씨를 점검하고 장수들의 기강을 세웠다.
고구려의 군대는 단지 싸우는 집단이 아니다. 백성을 지키는 방패이자 왕의 손발이다. 그는 또한 사신을 파견하여 부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주변의 소국들에게 조공을 받는 체제를 구축했다. 그로써 고구려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천자국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가 정치를 다스리던 20여 년 동안 국토는 안정되고 백성은 풍요로워졌다. 그러나 그 평화 뒤에는 왕의 피와 결단이 있었다. 어느 날 북부의 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지방 호족이 조세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왕이라 칭한 사건이었다. 태조는 침묵했다가 명령을 내렸다. 군사를 보내라. 하지만 그들을 모두 죽이지는 마라. 그는 직접 전장으로 향했다. 말 위에서 그는 반란의 지도자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 땅을 사랑한다면 어찌 그대의 칼을 백성에게 겨누었는가? 호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후회의 빛이 서려 있었다. 태조는 칼을 거두었다. 그대의 목숨으로 질서를 세울 수는 없다. 그대의 굴복으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는 반란 세력을 흡수하여 지방 행정에 편입시켰고 다시는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힘으로 다스리되 피로써 즐기지 않았다. 그것이 진정한 제왕의 길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태조는 점점 나이를 먹었고 그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세운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국내성의 궁궐에서 그는 홀로 서책을 펼쳤다. 그 속에는 부여와 옥저, 예, 신라, 백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들 중 하나라도 고구려를 얕보면 하늘의 바람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외로웠다. 왕은 강하지만 고독하다. 그 누구도 왕의 마음을 나눌 수 없으니. 그날 밤 궁궐들의 등불이 꺼질 무렵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대무 신앙께서는 땅을 얻으셨고 나는 그 위에 나라를 세웠다. 언젠가 나의 후손이 이 나라를 하늘까지 올려주리라. 그의 시선이 향한 곳 북쪽 하늘에는 한 줄기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별빛은 훗날 광개토대왕의 검빛이 되어 다시 이 땅을 비추게 될 것이었다. 태조대왕의 통치 아래 고구려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다. 행정 조직이 정비되고 군사력이 중앙 집중화되었으며 왕권이 나라의 중심으로 세워졌다. 백성들은 말했다. 이제 하늘 아래 고구려가 있다. 태조왕은 나라의 기둥이요 하늘의 그림자다. 그의 통치는 9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어졌고 그가 닦아놓은 제도와 질서는 훗날 고국천왕과 미천왕, 광개토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 전성기의 근간이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왕권의 기둥을 세운 자 태조대왕. 그의 이름은 왕좌 위의 돌처럼 10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 3장. 고국천왕 백성을 위한 왕. 고국천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구려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안으로는 불안이 가득했다. 귀족들은 각자의 세력을 확장하며 마치 왕보다 더 큰 권세를 부리고 있었고 백성들은 가뭄과 흉년 그리고 귀족들의 착취로 고통받고 있었다. 왕권은 약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왕실에서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젊은 고국천왕은 달랐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결단력은 강했고 무엇보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 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성장했다. 궁궐 담장을 넘어 마을로 내려가 굶주린 아이들과 농부들의 손에 묻은 흙을 보며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다. 즉위 후 고국천왕이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정치체제였다. 그는 오래된 연나부, 전라부, 순나부, 관나부, 계루부 등 5부 귀족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전까지는 각 부의 수장이 마치 독립된 영주처럼 자신의 땅과 백성을 지배했기에 왕은 그 위에서 이름뿐인 존재로 전락하곤 했다.
나라의 중심은 하나여야 한다. 여러 부가 따로 나라를 이룬다면 고구려는 흩어진 모래와 다를 바 없다. 그의 명령으로 기존의 시족 중심 오부 체제는 행정구역 중심의 오부 개편으로 바뀌었다. 이제 각 부의 장관은 왕이 임명하였고 백성들은 직접 왕의 이름으로 다스려졌다. 귀족들은 처음엔 분노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권한을 빼앗다니 라며 칼을 갈았다. 하지만 고국 천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조상은 나라를 세웠다. 너희는 그 나라를 나누려 한다. 그대들이 충신이라면 왕을 보좌하라. 반역자라면 칼을 들라. 그 한마디에 회의장은 숨이 멎은 듯 조용해졌다. 왕의 권위가 비로소 궁궐 안에 다시 서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왕권을 세웠다고 해서 마음을 놓은 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늘 백성을 향해 있었다. 그해 겨울 고구려에는 혹독한 가뭄과 추위가 닥쳤다. 곡식이 마르고 창고는 텅 비었다. 굶주린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부자 귀족에게 곡식을 빌렸고 다음 해에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려갔다.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가 부유하다는 것은 왕궁의 창고가 아니라 백성의 그릇이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거늘. 그는 대신들을 불러 말했다. 나라의 곡식은 백성의 것이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도록 하라. 이자를 붙이지 말고 곤궁한 자에겐 다시 기회를 주라. 그리하여 진대법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라의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 정책으로 가을 수확 후에 되갚게 하는 제도였다. 덕분에 수많은 백성이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나라 곳곳에서 왕이 우리를 살렸다. 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봄이 오자 백성들이 왕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곡식과 실을 바쳤다. 그는 그 선물을 거절하며 웃었다. 그대들이 살아있으면 그대들의 아이들이 웃으면 그것이 내가 받을 가장 큰 보답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왕의 개혁은 귀족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게르부와 전라부의 일부 세력은 왕권 강화와 진대법으로 인한 곡식 재분배를 불만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몰래 군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켰다. 고국 천왕은 왕궁의 막루 위에서 반란군의 깃발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라의 기둥은 백성이다. 백성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칼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섰고 백성 자원병들이 몰려왔다.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 함성은 하늘을 울렸다. 결국 반란은 진압되었고 귀족들은 항복했다. 왕은 그들에게 엄벌 대신 경고를 내렸다. 백성의 피로 세운 나라다. 다시는 탐욕으로 더럽히지 말라. 고국 천왕은 이후에도 농사와 상업을 장려하고 병자와 노인을 돌보는 제도를 세웠다. 그는 해마다 직접 마을을 순행하며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비 내리는 들판에서 농부의 손을 잡고 아이의 볼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왕이란 백성을 하늘처럼 모셔야 하는 자리다. 하늘이 무너지면 왕의 자리는 무의미하다. 그의 통치는 12년 동안 이어졌고 고구려는 그 사이 강국의 기반을 다졌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백성들은 성문 앞에 모여 울었다. 노인들은 말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곡식을 주신 왕이 아니라 마음을 주신 왕이었다. 진대법은 고국 천왕이 떠난 뒤에도 고구려의 전통으로 남았다. 그의 이름은 단지 한 시대의 군주가 아니라 백성의 왕으로 기억되었다. 그가 남긴 말 한마디는 훗날 고려의 성종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강한 나라는 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백성이 웃을 때 나라가 가장 강하다. 고국 천왕 그는 검이 아닌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린 고구려의 진정한 어버이였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무신의 칼끝은 나라의 땅을 넓혔고 태조의 법은 그 나라의 뼈대를 세웠으며 고국 천왕의 마음은 그 나라의 피를 돌게 했다.
그리하여 고구려는 더 이상 한반도의 북쪽 변방국이 아니었다. 하늘 아래 가장 강한 나라, 그 이름 고구려.